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럼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고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전직 장관님이신 이재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관님은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뭐 이렇게 정당 활동하시는 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왜요? 정당 활동 뭐 별로 안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특정 정당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학교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래도 저 원로신데 그런 걸 누가 따집니까? 아, 그럴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욕 많이 먹으시니까 크게 부담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그리고 야당 쪽에서 한번 나오셨으니까 또 여당 쪽에서 한번 네네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 인사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호 장관님이 좀 예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 대변인 김현장 출신 네. 잘 나가는 변호사 있는 집 자식 김한규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5월 10일 날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요.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대변인이 구법률 대변인, 전 법률 대변인. 그래요? 그런 거는 당 대표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강남병 지역위원장 그나마 남아 있는 타이틀 이걸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히 별 말이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당 대표가 바뀌면 그날로 끝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원래 정무직 당직자라는 게 네. 원래 이낙연 대표가 사퇴하면서 그날 다 끝난 거였는데 약간 저희도 권한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임시로 새로운 당 대표 할 때까지 계속해라라고 했는데 참. 네, 아니 그 전당대회 할 때 쑥 분위기 봐가면서 잘 될 것 같은 사람들 줄이나 서시지 그러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0.59% 차이였잖아요. 이게 줄서기가 애매해. 사람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 네. 그게 이제 분명했다면 줄 섰겠죠. 그렇죠. 좀 뭐. 어려웠어. 김한규 대변인은 체질이 국민의힘 체질이니까 관상이나 이런 게 다 이제 굳이 그 뭐 미련도 없을 거예요. 미련이 있겠죠. 법률 있습니다. 대변인 그 하나만 하지 뭐. 그 6개월 전에 제가 여기 출연했었는데 그때 이재호 장관님이 저보고 다 좋은데 당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안쓰럽게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조만간 아무튼 감투 하나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지대에 계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가요? 네. 문화평론가, 정치평론가, 커피평론가, 변태평론가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근데 내가 중간지대? 아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좀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포장을 좀 잘해줘. 뭐냐면 난 중간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저희가 위치 이동을 시켜드릴까요? 바깥에 있다고. 어느 바깥? 왼쪽 바깥, 오른쪽 그라운드 바깥? 바깥에 있다고. 어디가 됐든. 그렇게 됐어. 그거는 우리 최욱 씨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네. 김갑수 선생 중간지대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그동안에 토론을 같이 많이 해보면 네. 가짜들이 원체 많으니까 진보도 가짜 진보가 많잖아. 근데 김갑수 평론가는 그런 가짜들을 좀 아주 못 견뎌하지. 견디질 못해. 그래서 이제 그 진보도 진짜 진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중간지대는 아니지. 이 평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이제 이재호 대표 칭찬을 들었으니 내가 얼마나 욕을 먹을까. 상황 판단은 빠르시네. 빠르죠. 감각은 늙지 않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네. 그 이재호 장관님은 그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뭐 하세요? 방송 출연 가끔 하시고. 산에 갈 생각하시지 이제. 산에 안 갈 때는. 어느 산 갈까 생각하고 자전거 타는 거 생각하니까. 자전거 많이 타시고. 내가 지난주 일요일 날 양평역에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거쳐서 충주 당금대까지 자전거를 탔는데 딱 100km 나오더라고. 쓱 또 3대강, 4대강 쪽으로 또 저희를 100km를 인도하시네요. 탔는데 아주 지금이 자전거 타기 제일 강 좋은 주변 정리가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정리 잘안 해갖고 중간중간 좀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요? 4대강으로 쓱 유인하시네요. 네. 그 국회의원이 아니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뭐 이재호 의원님 나오는 종편 방송 보고 뭐 이러면서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고. 네, 그리고 당에 자리는 있습니까? 책상?
있었는데 그 출입증도 내고 주차증도 내라고 돌려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 자리 빠지고. 그럼 뭐 당사에 갈 일도 별로 없으실 거고. 그렇죠. 이제 네. 뭐 아니 지난 네. 보궐선거 때까지는 계속 선거 캠프에 있었으니까 그렇긴 열심히 하죠. 했고 그 이후에는 저도 뭐 근데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뭐 계속 하면 아 변호사를 해요? 그렇죠 하죠. 뭐 일이 별로 없을 뿐이지 그냥 변호사의 신분이라는 거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변호사가 뭐 자격이 정지되나?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더불어 하려면 대개 이런 그 법률 대변인 이런 당직은 대표가 바뀌어도 손 안 대거든요. 손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영구직이지. 그런데 뭐 그걸 또 뭐 반납하라 그러고 그 좀 약간 당이 좀 지금 안 될락 하니까 지금 이거 뭐라고 이거 동의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뭐 상당히 네, 애매하네. 하여튼 그거보다는 이제 정당을 자꾸 사람들이 무슨 회사처럼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월급은 받냐, 자리는 있냐. 그쵸. 정당의 아주 기본 걸 생각해봐요. 뜻만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해보자 해서 자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돈도 쓰고 쓰는 거죠. 공간도 자기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어디 정해진 위치에 승진 승급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정책 의혹이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라는 경로로 내가 뭐 좀 입지를 하겠다 할 때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계속 많은 걸 드리고 고생하는 것이지. 내가 이 당에 와줬으니까 나한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의원들이 막 겸상하는 분위기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그건 물론 아니고. 이제 여의도가 신분 사회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그 의원 왜냐면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의총이 계속 있는데 이게 의원이 아니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의총에서 중요한 논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지금 뭐 난상 토론이 있거든요. 당내에서. 근데 이제 사실 외부에 있으면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당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 사무실 얘기하셨는데 제가 강남병 지역위원장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가장 임대료 비싼 대치동에 네, 연구소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데는 없지만 거기서 또 이제 자비로 하고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그 동네는 민주당이 갈 데가 아니라니까. 그 당직을 맡아도 그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나오는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무직은. 아니 그럼 다음 총선 때도 그 지역구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원래 계속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제가 작년에 얻었던 표의 딱 절반을 얻으셨더라고 우리 박영선 후보가.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대로 가야 하려면 되나? 그거 나와야지. 그 쉽지 않은 고민일 것 같아. 네. 근데 그 김학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모셔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 이렇게 모시는 그림이라도 마련해줘야 내가 이 당에 가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직접 내가 가서 막 뭐 마당 쓸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는 좀 바뀌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정당이라는 게 네. 되게 이제 능력이 있으면 아까 저 김갑수 선생 이야기했지만 월급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능력과 자기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하면 그건 뭐 어디서든지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상근 당직자 아니 당뭐이 당뇨들 당뇨는 이런 다르죠. 건좀 다른 거. 월급쟁이죠. 그건 월급 받고 하는 직업 저이니까 그건 다른데 정치를 하는 지구당 뭐 당협위원장이다 이런 게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능력만 있으면 자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이제 내가 이 정치적으로 이 당이랑 맞는다 그러면 가서 내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영입되려고. 그렇지 나를 모셔가라고. 이렇게, 모셔가는 그림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막 엄청 이건 뭐 보낸단 말이에요. 경우의 근데- 수가 네. 굉장히 다양하고 많으니까 그건 뭐 옛날 생각 요즘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도대체 또 역시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지금 와 있는데 기왕 김한규 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의견을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느 때부턴가 진보다 민주당 쪽 지지자다 이 소리를 좀 덜 듣게 된 그 배경과 연관이 있어요. 저는 김한규라는 사람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민주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이 네. 더 이상 저항 세력이고 투쟁 세력이고 한국 사회를 갈아엎을 혁명군입니까? 아니죠. 정말 수없이 말해왔던 게 민주당이 주류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류 정당이라는 거에 함정에 뭐가 있냐면 주류는 곧 특권화되기 쉬워요. 근데 민주당은 유전자적으로 특권화를 제어하고 방지하는 내부에 수많은 역정이 있고 그런 인적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규처럼 엘리트이고 더구나 강남에 출마한 사람이 민주당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으면 지금의 민주당의 강령과 미래 방향성으로 계속 연속성을 갖는데 계속 부유층하고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외수지고 뭐 어디야 뭐 이런 식의 거 계속되면요. 다시 말해서 저항 세력 같은 느낌을 계속 갖고 가면 민주당은 또 옛날에 야당으로 전락하고 또 다시 힘겨운 세월을 예비하게 될 거예요. 그걸 마음 편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죠. 네. 좁아질 것이다 영역이. 네, 그러니까 이만이나 큰 나라에서 과거에 진보 보수 싸움이나 여당 야당 싸움의 패러다임이 이미 종결됐고 다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민주당의 현역들이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실제로 나의 이미지가 민주당에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갑수 선생님 말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 이제 지향하는 게 민주화 세대를 상징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상대방을 그냥 이제 산업화 세대, 좋게 얘기하면 산업화 네. 세대, 나쁘게 얘기하면 반민주화. 이제 반민주 내지 권위주의 군사 독재에 그 순응했던 사람들이라고 약간 선과 악의 대결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아니 너 어떻게 우리 당에 왔어? 계속 의심의 눈초리. 지금도 그런 분이 있죠. 언젠가 제가 흑화돼서 저쪽으로 갈 거다. 예, 당에서 인정 안 해주면 제가 못 견디고 갈 거다라고 제가 오기를 갖고 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보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민주당에도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약간 전문직으로 약간 쓰임만 이제 활용만 되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뭐 미래까지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민주당도 이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제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저랑 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는 데다가 하면 저희 당은 올 생각은 사실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분간 그 코디라도 예. 박주민 의원 코디를 같이 좀 공유하시면은 조금만 보탤게요. 그 영어 단어 엑스퍼트라는 말 있죠. 어느 분야에 유능한 전문가. 그 과정 동안에 뭐 세상 일 모르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과학계도 있고 경제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 이 한국의 엑스퍼트들이 민주당을 편안해 하는가? 내가 마음으로 성원할 수 있는 성격의 정당이가. 나는 저항운동에 동참한 적도 없고 나는 사회 변화에 신경 쓰고 난 내 인생에만 충실했고 공부만 열심히 했고 또 태어나 보니 집안도 좋았고 부유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민주당하고 적을 등을 돌려야 되는 건가? 폭을 좀 넓혀야 된다. 네. 김한규 변호사가 앞으로 정치를 네. 하려면 빨리 민주당 나오는 게 그만하세요. 이거 참. 안 나간다는 사람 왜 자꾸 내보내려고 왜냐 그러면 톤이 진지해서 난 또 진지한 얘기 나오는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 그러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네.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다 잡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지금 대한민국 주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류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싸움만 하려고 그러고 맨날 뭐 누구 잡아가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도적질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도둑질.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 이제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한규 변호사 같은 엘리트는 정치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건 나오는 게 그게 빠른 거예요. 당에 남아서 제가 장관님 조언대로 주류라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두 진행자가 재밌어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재호 대표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래. 그 김한규 변호사가 민주당 나올 필요 없고 민주당에서 싸워서 네. 김한규 같은 사람도 의원이 돼야 되듯이
아주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준석이라고. 오래전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 야, 그 한나라당 나와라. 민주당 들어가. 네 입장에 맞지 않냐? 그 할배들하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견디냐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씨 반응이 뭐냐면 웃으면서 민주당의 인해 장막을 이겨낼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곰돌이 생각. 뭐 그 친구가 정당 옮기는 생각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나도 반농담으로 한 얘기니까. 근데 몇 번을 했는데 민주당의 인해 장막이 뭔지 떠오르세요? 민주당의 인해 장막이라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86세대 뭐 이런 전대협 선후배로 가까워야 네. 되거나 또는 이 노무현 재단과 연고가 깊거나 뭐 이리저리 엮여서 그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겠지만 네. 그 장막이 어마어마한 인너 서클을 형성하고 있어서요. 설사 좋은 취지에 좋은 뜻을 갖고 민주당의 방향성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와 연관 없었던 사람들이 가서 배견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말 나온 김에 네. 그 지금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앞두고 그 정치 신인들 젊은 정치인들의 파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금 2위도 나오기도 하고 김웅 의원 이름도 계속 거론되고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뭐 바람직하죠. 아, 바람직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건 바람직한데 네. 정치를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건 참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내년에 대선 대선을 치러야죠. 책임져야 할 대표잖아요. 네. 그 내년 대선이라는 게 야당으로서는 지금 어려운 과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통합 야당도 만들어야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도 해야 되고 홍준표도 복당해야 되고. 당내 여러 가지 여론도 이게 하나로 묶어야 되고 네. 이 국민의힘이란 당이 복잡한 당이잖아요. 이게 또 시끄러운 당이고. 그래 그걸 이제 잘 묶어서 대선 전국으로 가서 승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잖아요.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정치력과 지도력과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지. 선수가 뭐 초선이다 다 중시다 이건 별로 문제하지 않지. 근데 지금 나온 초선들이 그런 역량을 갖고 정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네. 그런 용기가 있으면 출마하는 거죠. 출마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출마하는 건데 그건 좋은 현상인데 이제 내가 좀 염려하는 거는 출마하는 건 좋은데 출마하면 꼭 무슨 남을 씹어야 되고 중진들을 김웅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네들이 초선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장관님은 홍준표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기 아니, 때문에 뭐 홍준표든 뭐 박준표든 관계없이 그런 게 관계없나 당에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사고가 이 정치적 인식이 좀 이게 바르게 돼야지 그 정치꾼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누구를 씹으면서 자기를 그럼 내가 빛나게 해서는 안 된다. 초선도 한번 당대표 해본다 이 기분 갖고는 안 되지. 김웅 의원 또 저격하시네요. 아니, 전에는 초선 의원들이 들이받아야 된다면서요. 그걸 그거는 들이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에 한해서. 아니야. 국민힘도 들어받아야 되는데 당 대표라고 하는 내년 전당대회 대표라는 게 내년 대선을 관리하는 대표인데 네. 그 자리를 두고 들이받는 건 안 능력 된다. 없이 들이받거나 함부로 들이받거나 하면 그리고 홍준표는 들이받아서는 안 된다. 당 사람들이 짜증 나지. 저게 뭐 저래 이렇게 되지. 근데 이 점은 뭐 제가 좀 의견이 다른데 국힘당이 이번 보선에서 승리하고 좀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 같아요. 어떤 착오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영화를 다 회복한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지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황교안 대표의 열혈 지지자였어요. 요거는 여러분 풍자입니다. 이걸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풍자예요. 그래서 해학과 풍자, 조롱. 가는 데마다 황교안 대표 체제를 성원하고 응원했더니 역시나 그 빨리 망하라고 그러는 결과가 거지. 좋았어요. 네, 요거 이제 조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180석이 네. 왔어요. 네. 계속됐으면 했는데 이제 무서운 사람이 이걸 다 뒤바꿔 놨는데 지금 이제 국힘당 당대표 선거도 보면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구도는 주호영 당대표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선 후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성원에 맞지 않습니다. 아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옛날의 위세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지표로 나타납니다. 정당 호감도 현재 지지율 봐도 아직 20% 내외 정당이에요. 근데 여기가 진짜로 환골 탈퇴하는 길은 가령 옛날도 아니다. 저 영국의 카메론 같은 37살짜리인가 이 공화당 보수당 당 대표 만들어 갖고 회복하듯이 이준석을 당 대표 만들어 갖고 진영 자체를 완전히 혁신하는 게 그렇다고 당 내부 기득권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네?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새 출발하듯이 할 수 있으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로 보수 정당이 쌓여왔던 모든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다 씻고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이미지 같은 것도. 근데 내부 구조적으로 참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주호영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좋고 이준석 대표가 제일 안 좋은 그림입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변호사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이 사실 민주당 지지한테 비호감도가 높기는 하지만 네. 그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고 하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뭔가 저쪽은 변화하고 뭔가 개혁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사실 원하지 않는 거죠. 김웅 초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나경원 뭐 이런 분이 되면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더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을 얘기할 때 이제 약간 풍자할 때 이제 양남당이라고 하잖아요. 영남과 강남당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영남당으로 묶어 가려면 주호영 의원이 나오는 게 좋고, 근데 뭐 나경원 의원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지난 이제 총선과 서울시장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그런 비호감도가 약간 측은지심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쓰러운 느낌. 예, 안쓰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김한규 의원도 김한규 또 혼난다. 변호사도 또 혼내.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남이 당이 좀 이렇게 잘 되고 좀 그래서 나라가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고를 가져야지. 장관이 자꾸 혼내지 어떻게 마요. 남이 당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하면 이준석이 되는 게 정치 안 저는 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예. 이준석이 되든 뭐 누가 되든 간에 네. 기본적인 사고가 여야가 공존해야 되잖아요. 또 더불어 네. 가야 돼. 그 더불어민주당이잖아. 네. 더불어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남이 당이 좀 이렇게 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남이 당이 안 되는 방향으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근정치하기 어려워. 아, 장관님도 알겠습니다. 민주당 계속 안 되길 바라잖아요. 아니 나는 뭐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지. 왜냐 그러면 네. 나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나라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나라를 못 끌고 가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지. 아니 민주당이 잘만 하면 뭐 정치를 뭐 10년 하든 20년 하든 무슨 관계 그건 있는데 상관없다. 잘 못하니까 네. 저래 갖고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지. 네. 그러나 민주당이 잘해서 잘하면 좋지 어느 좋지. 당이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여야가 균형을 이루는 걸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일단 다수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좀더 중간지대가 강경한- 아니네 김갑수 선수.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강경하고 진보성을 갖고 있거나 혹은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뛰쳐나와서 나가서 야당을 형성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자민련처럼 사멸해야 될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호 대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세금도 거기 아니고 사면을 다수는 시킵니까? 연고로 엮여져 있는 특권화되어 있는 집단인데 네.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그게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고 그 사람들은 다 센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 카르텔들에 의해서 한국이 1차 성장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대물림을 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보수로 남고 보수화되고 뭐 주류화되고 해서 그냥 지배 세력이 되는데 네.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될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걸 민주당이 좀 하지 마시라고. 민주당은 방어, 두들겨 맞는 일 하시고 때리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뛰쳐나가든 또 다른 데서 모이든 해갖고 강한 힘 있는 야당이 하나 만들어지란 말이에요. 네. 이 그림으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 틀렸지 뭐. 다 틀렸다고 봐요. 근데 아니, 하여튼 지금 그 김 선생 이야기하는 것 중에 네. 국민의힘이 꼴통스럽고 아주 꼰대스럽고 뭐 그야말로 좌회당 때부터 물러받은 그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과감하게 깨고 없어지고 한번 폭삭 망할 필요는 있지. 이 국민의힘이 망하려 그러다가 또 살아나고 망하려 그러다가 살아나고 그래 갖고 이게 건전하지 못한 당의 하나의 흐름이 이어져 오는 점이 있어요. 오, 그래요? 있어. 근데 그거는 과감하게 바꿔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이냐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때가 있지.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점이 국민힘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저를 국민들이 잘 알지. 그러니까 네. 국민힘이 암만 해도 저기 지지도가 20% 30% 올라가질 안 하잖아. 근데 그거는 국민들 마음속에 국민힘이 안 찬다 이런 이야기야. 너 당신은 안 찬다.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 하는 것이 뭐 당을 맡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좌우하는 거니까 정당은 그러니까 국민님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솔직한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아까 네. 아니 제가 지금 망한 프로인데 이철희 의원이 진행한 시사 토크쇼를 김웅 의원하고 초반에 하다가 나중에 이준석 최고랑 했어요. TV. 네, TV를 했는데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가고 이 두 분은 당대표 2등 4등을 하고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되게 당직도 뺏기고. 네, 좀 부러워하는데 사실 아까 이제 상대당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저쪽은 되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류인 당이라서 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서 2등 4등을 하는 거 보고 좀 당내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과연 우리 당에 저런 젊은 의원들이 나와서 당대표 나오면 저런 표가 나올 거냐. 내가 나가면 그렇게 나오겠느냐. 아니, 전혀 안 나오고 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난 2020년 당대표 선거 때 박주민 의원이 나갔는데 당내에서 너무 젊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박주민 의원님 지금 49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45세 시장이 됐고 39에 국회의원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이제 늙어진 건데 그 사이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저런 걸 보면서 저희가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야, 우리 국민의힘이 요즘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뭐 꼰대스럽지는 맞아요. 않고. 바뀌었어요. 우리들도 생각도 물론 뭐 난 좀 그렇지만은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25 때 우리 학도 의용대가 있잖아요. 학도병들이 17, 18사람들이 중대자를 한 거예요. 전쟁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17, 18이면 중대자를 했거든요. 그 전쟁터에. 그러면 사람이 18만 되면 지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판단력도 갖고. 그러니까 가장 지도력과 정치력이 이게 왕성할 때가 18, 19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너무 이게 정치를 늙어가니까 이게 옛날 지금 민주당도 그러고 뭐 국민의힘도 그러고 늙어서 내려와서 그렇지 지금 뭐 20대 초반이 당의 대표하겠다고 그래서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전형적이시네요.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것에 대한 지혜와 알겠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네. 뭐 나이가 20대라고 그래서 당 대표 못할 이유 없죠. 알겠습니다. 그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광고를 좀 듣겠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 복당 그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관심이 이런 얘기 하실 많고 텐데. 간에 다이라는 게 내부에서 왜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일부 초선 몇 사람들이 김웅 그러는데 그러나 이게 정치라는 게 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내 생각만 옳은 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네. 내 생각만 옳은 게. 네. 내 생각만 옳으면 그건 지 혼자 하는 거지.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게 된 동기가 네. 그 공천을 안 줘갖고 나간 거다. 공천을 뭐 대구 갔다가 양산 갔다가 뭐 밀양 갔다 온데 끌고 댕기다 결국 안 줘버린 것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그야말로 황교안 체제가 잘못해서 나간 사람 아니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살아왔으면 이유 없이 그건 복당시켜야지. 본인이 안 한다면 몰라도 본인이 하겠다 하면 그거는
복당시키고 홍준표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사람들 일괄 다 복당시켜야지. 그게 정당이지.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꼰대 이미지가 너무 강해진다 들어오면 에이, 그거는 막말 이미지. 정당이란 그거는 고른 사람은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는 그러면 개혁적인가? 그러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 김웅 의원. 복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자기 개인의 이해 있잖아요. 선생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이해나 자기 뭐 어떤 그 자기 그 정치 그룹의 자기 당대표 욕심. 개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크게 봐서 정당이라고 하는 큰 틀에 봐서 복당 들어오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없잖아요. 없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다만 참 그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은 5선의 전 당대표의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당 복귀를 애원할 이유가 없이 자기를 지지하고 깊은 유대를 맺은 의원들이 다수가 당내에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사정하고 말고가 없어. 그냥 빨리 모셔와야 되라고 내에서 압박을 하는 자기 그 수하들이 막 난리를 쳐서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죠. 예, 외로워. 놀라운 예술가야. 놀라운 예술가. 아티스트야. 아니, 이런 국회의원도 한 명 필요하긴 해요. 그 말씀도 맞는 말이야. 그 성격이 이거 같이 함께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제 장관님 정도 아닌 이상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장관님은 엄청 친하잖아요. 장관님 엄청 친하시잖아. 홍준표 의원이랑. 그건 이제 15대 저 우리 국회 입성 동기니까. 근데 다른 분들하고는 그게 15대 쉽지가 않은가 봐요. 홍준표 개 뭐 이렇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없다는 거죠. 없어. 왜 있긴 다 있지만은 싫어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무슨 개 따지고 그럴 게 아니고 그 지금 그 김 선생 이야기하셨듯이 당 대표를 2번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는데 그걸 뭐 본인이 들어온다 만다 가기 전에 당에서 그냥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정서가 일반적인 정서죠. 정서인데 사람이 좀 별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그야 문제 곧 시간 곧 문제지. 들어가는군요. 네, 시간 알겠습니다. 문제지 그게 어떻게 하겠어. 자, 지금부터는 세 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을 본인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생각하는 가장 내가 생각할 땐 요거 좀 한번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대선 판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 4년을 뭐 점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님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희 당은 요즘 나오는 얘기가 대선 경선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뭐 늦추지 말자 뭐 얘기가 네, 있는 뭐 것 그런 같은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대선이 내년 이제 3월 9일이니까 네. 6개월 전인 저희는 이제 원래 9월달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번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의 단일화에 졌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동의 안 하면 못 바꾸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법과 원칙 맨날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뭐 바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후보가 다 동의해야 되겠죠. 예, 후보가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선거 지자마자 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한번 얘기가 꺼냈는데 뭐 이걸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야 지금은 아니다. 이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약간 이제 강제로 좀 눌려진 분위기고요. 요즘 저희 같은 원외 정치인들은 이제 대선 나오시려는 분들이 자꾸 불러갖고 줄 세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선 이제 예비 후보 예비 경선이 6월 3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예비 경선이 어떻게 됐냐면 네. 7명 이상 나오면 컷오프 경선을 해서 6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후보군이 한 7명이에요. 그럼 1명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두 명 더 나올 10명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 이게 지금 9월 달에 하다 보면 지금 다음 달에 이제 뭐 다음 달 말에 이제 예비 경선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뭐 이분들 저녁 2번씩 드시면서 요즘 저 같은 원외 정치인들은
사실 7, 8명씩 한꺼번에 만나야 되는데 요즘 3명씩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셨고 저도 바빠요. 자꾸 여기 가서 아니 그 풍문에 의하면 누구 뒤에 줄이 제일 길답니까? 풍문은 뭐 당연히 빅2의 줄이 제일 길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대표의 길고.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는 현역 의원들을 원래 이제 친하신 분들이 더 많고 왜냐하면 지난 재보궐선거 때 아니 지난 총선 때 저를 포함해서 이낙연 대표 인기가 엄청 상종가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랑 사진 찍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걸로 총선 때 당선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뭔가 이제 좀 빚진 게 있고 특히 자기 지역에 와서 유세해 준 사람들 저희 지역엔 안 오셨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선되신 분들은 이제 이낙연 대표님 주변에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지지율 보고 쓱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있죠. 딱 보이니까 있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좀만 기다려봐. 지금 관망해야 된다. 본인들도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는 사실은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노선 투쟁 중인데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은 지금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먼저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사실은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경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게 지금 아까 말 6월 30일 날부터 예비 경선이거든요. 그럼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장관님 네. 어디에 줄 서야 됩니까?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현재 앞으로를 위해서 국회의원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늦게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빨리 결정되고 빨리 서는 게 나아요? 아니 뭐 그 천천히 서는 건 좋은데 천천히. 그 어차피 김한길 대변인 다음에는 뭐 국회의원을 민주당에서 모든 국민이 하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할 텐데 나는 현재 민주당의 후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안하지 다. 1번이든 2번이든 다 불안한데 나 지금 뭐 2번 3번에 줄 설 일은 없고 나 1번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지. 아직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는 아니 그 선배님의 조언.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니까 네. 좀 저 지켜보고 나 이낙연 정세균 쪽은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단정 치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아니 본인은 서운할 텐데 네. 그러나 뭐 내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이낙연 의원도 한때 뭐 30%뭐 올라갈 때 있었지. 네.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늘 돌아가는 거니까 늘 또 바뀌는 뭐 거니까. 부침이 있을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뀌니까. 내가 볼 땐 가장 지지율 적을 사람한테 줄 서는 게 좋은 것 같아. 지지율이 적은 사람한테? 그렇죠. 왜?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제 1, 2등이 누굴지 모르잖아. 근데 1, 2번 중에 한 번 섰다간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 6, 7번쯤에 줄을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1, 2번 중에 뭐 승부가 이제 날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모셔가기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왜냐면 이제 나는 7번 뭐 6, 7번에 섰던 그냥 난 나의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섰던 사람이지만 뭐 권력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이미지도 일단 주고 그다음에 결정되고 나서 그 뒤에 서는 거는 욕먹을 일이 아닌데 1, 2번 둘 중에 한 명 섰다가 예를 들면 1번이 되고 2번이 안 돼. 그러면 끝이야. 그럼 2번에 섰던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진다. 그럼 일단 박용진 뒤에 서 계세요. 아시죠? 박용진 의원 뒤에 서는 걸로. 지금은 뭐 누군데 줄 서기 이렇게 필요 없고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갑수 선생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뭐냐면 당신 생각하는 중요한 정치 현안이 뭐냐 네. 이건데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당원 당규 같은 이 규약이 중요할 때도 있고 인물에 관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스캔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민주당 관점에서 보자면 어차피 이제 대선 국면이거든요. 지금 5월이에요 벌써. 네.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네, 메시지 관리라고 생각해요. 메시지 관리? 메시지 관리. 무슨 말이죠? 모든 그 정당들이 다 그러니까 집권하면 성장론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뭐 녹색 성장 같은 것도 취지가 매우 좋은데 이게 콩구리 공사하고 해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사실 제일 좋았던 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기술을 스타트업에게 맡겨야 되니까 이게 대기업에게 용역을 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버린 거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실체를 까보니 이제 결국은 중하위 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베풀어주는 일종의 분배론이었다. 이제 이런 귀결이 돼버렸는데
한국 사람의 특성이요. 누구에게 집권을 맡기고 싶어 하냐면 한 단계 더 먼저 올라가고 싶어요. 우린 성장 정체 상태가 꽤 길거든요. 네. 근데 한국인은 다 강국에다 놈자 붙이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놈, 외놈, 떼놈 이러잖아요. 우린 끝까지 가보고 싶어요. 한 단계 더 가고 싶은 비전 제시가 필요한데 네. 어차피 기술력을 가진 곳에 자본 집중도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무리도 동원될 텐데 그러한 성장론을 민주당 이름으로 또는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가장 유력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자 붙은 시리즈들이 있어요. 네. 이건 넓은 의미의 분배론이에요. 네. 예, 복지론이고 네. 본인은 부정하시겠지만 이 복지 투자라고 하시는 측면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나라가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게 가령 영국의 제3의 길 같은 거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이런 거 전 세계가 스터디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지금 같은 성장 지체 상태에 직면한 한국이 갈 길을 매우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성장론을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 의해서 만들어내면서 온 국민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또 토론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 메시지 관리를 해야 민주당이 살아나요. 지금 사람을 누구로 바꾸고 뭐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꾸고 뭐 여론을 어떻게 뭐 이거 갖고 소용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 지사가 유력하시니 진짜 뵙고라도 알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의 대선 전략 같이 성장론이 필요하다. 뭔가 이제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예, 예. 어.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 사람들이 성장하면 그 갖고 있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잖아요. 그게 이 양극화 심화라는 그렇죠. 걸로 바로 직결돼서 그렇거든요. 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정희 성장주의나 네. 또 그 이명박 때 시장주의에 질려서 그런 건데 성장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한 단계 기술 도약하지 않으면 사실 중국 옆에 붙어서 여기까지 우리 왔어요. 예? 뭐 제가 그렇게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신뢰할 만한 성장론을 국민들에게 메시지 전파를 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한 민주당 되게 어려워집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북한만 믿고 가서 안 돼요. 물론 네. 문재인 대통령 4년 동안 제일 칭송할 점은 국방비 8% 증원한 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국방력을 증가하는 거지 외교 갖고 안 되는 건데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길이 안 보이는 상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우 동의하시겠군요, 우리 아니, 이재 뭐- 장관님은. 뭐 별로 도의하지 않는 점이 많고. 그렇습니까?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네. 4년을 돌아보면 뭐 한 건가, 뭘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뭘 잘했다 하는 게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없는데, 그 없는 것 중에 제일 문재인 정권 4년을 망친 게 정의, 공정을 파괴한 거예요. 정의와 공정을 파괴했다고요? 그 주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법조 분야요. 법조 분야에서 정의와 공정을 파괴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파괴한 당사자들, 책임자들이 누구냐? 그럼 문재인 정권 법조 오적이라 그래요. 법조 오적이다. 그 누구예요? 1번이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건 진짜 그만뒀어요. 매번 김명수 얘기하세요. 매번 왜 자꾸 그다음 김명수를 진짜 싫어하셔. 2번이 윤종섭 판사. 3번이 김미리 판사. 아, 그 MB 주신 판사입니까? 아니지. MB랑 관계없는 판사. 관계없어요? 예. 이 사람들은 왜냐 그러면 재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김명수는 대개 3년인데 판사가 그 자리에 4년 6년을 놔뒀는데 권력형 비리 재판 갔는데 재판을 안 하고 김미리 판사 같은 거는 1년 반 동안 끌다가 재판 날짜 정하니까 병가 내버리고 휴가 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김명수, 윤종섭, 김미리가 네. 문재인 정권의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고 검찰에서는 김호수하고 이성윤이 김호수란 사람은 보세요. 그
검찰추진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감을 정하는데 김호수가 4번으로 추천돼서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검찰위원회에서 추천할 때는 1번을 하든지 1번 아니면 막 2번에도 하든지 그래도 추천을 번호를 매겨서 추천하는 거지 4번 추천할 바에 뭐 1, 2, 3, 4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 그 추천에도 차등이 있습니까? 순번이 있지. 그건 맞습니까? 팩트입니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 사실 1번 받은 조남관은 7표 받았고 2번 받은 배성관 그 사람은 5표 받았고 김호수는 1차 투표에서 3표 2표 받았는데 이성유가 3표 받았는데 2차 투표에 가서 이성유 3표 중에 1표만 이성유 주고 2표가 김호수인데 가고 김호수가 4표가 된 거예요.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추천위원회에서 네. 4대2 됐는데 그러면 내가 김호수가 법적 오적이라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를 감사위원회에다 추천을 했잖아요. 2번이나. 감사원 감사위원회. 그런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 시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위원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안 시켰는데 검찰총장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현재 김호수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받는데 지금 오라그니 안 가고 지금 서면 조사 내고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수사가 끝나고만 기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 번째는 그 박범계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검찰총장 대통령하고 철학이 같아야 된다. 아니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철학을 같으면 대통령 사냥개 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 임명했는데 그 김호수하고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안 걸린 사건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 정권에 충성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현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사람이 5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이 그나마 문재인 정권 4년의 업적을 남는 길이라. 네, 취임도 우리가 안 볼 때는 그래요. 아니 근데 입 바른 소리 좀 해서 또 미움 받을게요. 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 그런 거 좀 하지 마.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 마음에 드는 사람. 힘 좀 써라. 사냥개로 쓰라고. 권력 좀 활용해라. 그게 잘못됐으면 탄핵을 당하든가 정권이 바뀌는 거야. 평가 받으면 된다. 올바르게 쓰는 거야. 지금 5년째 얘기하십니다. 전직 지금. 대통령 5년째. 서면 왜 국민에게 물어보냐고. 왜 물어봐.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하고 싫으면 말고 노하면 되지. 왜 모든 거를 그만. 주어진 권력 좀 써라. 이거 지금 5년째 지금 맞아, 주장하시는 맞아. 바입니다. 네. 그 말은 5년째. 나는 100% 공감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 검찰 추천위원회 필요 없이 네. 그냥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사면권에 대해서는 뭐 국민한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아니 안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네. 진짜 화나셨어. 오늘 김갑수님도 너무 화나셨고 우리 이재호 장관님도 너무 아유, 화나셨고 네. 지금 다 화났어 지금. 네. 깜짝 놀랐네요. 김한규 대표님만 지금 저도 화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젊은 정치인이라도 네. 좀 평정심을 유지해 주시기 나 바라겠습니다. 코미디한 거 아니야 진짜. 네, 진짜 네, 화나셨어요. 알아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5년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요, 뭐 그 맞는 예, 화가 진정성이 있어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무서워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시나 보군요. 권력을 왜 줬냐고. 알았어. 아니 죄송한데 우리 저 김갑수님한테 권력 드린 적도 없는데 왜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서워. 자 우리 이지호 어쨌든 오늘은 김한규 변호사를 다음에 국회의원 꼭 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한 표 주자. 저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갈 생각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설득하시는데 안 넘어갑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은 김한규 되게 씨에게 어렵고. 충고 한마디 할게요. 화내. 민주당이 나를 받아줄까 민주당 정세에 맞는가 자꾸 고민하는 걸 보는데 왜 그러냐고. 민주당을 가서 바꿔. 싸우라고. 바꿔.
네. 나 오늘 왜 이러냐. 아, 선생님 화 많이. 요즘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네. 사실 많이 납니다. 아이고. 좀 매불쇼 자주 화가 좀 많이 나요. 모셔. 커피도 좀 드시고 음악도 들으시면서 조금 이제 가라앉히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형 마무리.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건국대학교 이재호 석좌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가수 평론가님 그리고 김한규 법률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내. 자, 재미난 국제 뉴스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이제 한 덩어리로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 존슨, 알파고, 박유성 어서 들어오게. 안녕하십니까. 바꿨네요. 아유, 진행 방식이. 저 오늘 이미 오프닝 멘트 안 짰어요. 왜냐면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지난주에도 하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오늘 아이템이 아주 흥미로운 아이템을 또 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파고가 주인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그러면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밑반찬은 깔아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MSG 좀 뿌리고. 일단 앞에는 쭉으로 먹고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폰 음식으로 넘어가야지. 네. 기대되네. 자, 알파고가 이제 오늘로 네. 라마단 마지막입니다. 아유, 한 달간 고생했습니다. 한달 힘들었어. 아, 진짜 네. 고생 많았네. 감사합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 저 형이. 네, 지금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저녁- 왔다 갔다 해요. 저녁엔 또 폭식해요. 아 가서요? 예, 예. 아, 원래 엄청 먹는구나. 먹어요. 네, 7시 42분부터. 네, 낮에는 이제 뭐 안 먹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네. 겉절이부터 한번 가봅니다. 자, 북한 어떤 뉴스 갖고 왔습니까? 네, 북한이 요즘에 그 탁상 공문만 이어가고 있어요. 맨날 회의만 대회만 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약간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 시국에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그거를 해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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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결이 뭘까? 벌써 올해만 4차례 북한이 이런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일 때 네. 마스크를 당연히 다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다 안 쓰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생활이 안 됩니다. 아, 생활이 안 돼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요걸 분석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파고 제칠 수 있습니까? 네네. 달려갑니다. 좋습니다. 네. 자, 왜 마스크를 안 쓰냐? 사실 유심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입고 없고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면 이제 다 쓰겠군요. 다 안 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 다 오늘 안 주인공 됩니다. 네. 신기합니다. 마스크 다 안 써요. 근데 어. 김정은 위원장이 없으면 다 씁니다. 네. 와, 정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죠?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인데. 어. 네,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있는데 사실상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는 북한에서 1호 행사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요. 네. 신변 안전, 경호상 문제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못 쓰게 합니다. 얼굴 식별을 해야 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지를 다 얼굴과 이름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보다는 코로나보다는 내 목숨이 먼저다 이렇게 챙기는 모습. 그러니까 마스크가 약간 이제 복면처럼 사용이 될까 봐. 그렇죠. 얼굴을 가려서 누군지 확인을 못 하니까. 아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아, 있겠죠. 워낙에 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항상 그 경호원들 엄청 따라붙잖아요. 그 예전에 판문각에서 네. 나올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오는데 네.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본인도 좀 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뭐 지도자들이 그런 위험이 없진 않았을 텐데 유독 더 김정은이 왜냐면 이제 통제는 워낙 잘하는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 근데도 통제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불만은 더 커져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걱정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네. 네. 야, 그래서 마스크를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와, 그거 특이합니다. 네. 무슨 마스크 안에다가 뭘 끼워서 들어오는 건가? 뭐 일단 복단을 안에 넣을 수도 없는데. 아니 얼굴 식별. 너 가만히 있어. 이따가 아, 예. 큰 거 있잖아 너는. 아, 뭘 예. 다 그렇게 끼려고 그래. 불안해. 여유 있어도 되잖아. 네, 맞아요. 네.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 편집이랑 빼주세요. 네. 근데 그런 김정일 위원장도 코로나는 별 수 없었나 봐요. 지난 10일에 열렸던 군인가정 무슨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참가자들, 관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본인 포함 뭐
저기 리설주 그리고 어. 옆에 이제 측근들 5명만 마스크를 안 쓰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럼 이 기준 좀 분석이 깨졌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네. 조금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예, 아. 올해 초에 들어와가지고 또 갑자기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군 생활 한 10년 정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난무합니다. 예. 사실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대 배치.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차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공군은 전체가 꿀보직이에요. 그렇죠. 네, 전체가 뭐 어디 자대 야, 뭐 무슨 빠지고 소리야. 빼고 이런 게 없어요. 전체가 꿀보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다 외국인들이라서 군대 맛을 못 봤습니다. 예, 다른 애들은 군대 아예 안 가고. 아니, 우리도 영진이도 수원 안 가셨어요? 우리도 수원 같은 데 가기 싫어해요. 수원 왜요? 최전방이니까. 제일 북쪽. 제일 북쪽이지. 수원이 최전방이에요? 수원은 너무 전방에 추워. 수원이 수원 많이 춥다. 최전방이에요. 아, 수원 추워. 그럼 언제 수원이 서울이 좋던데. 북한이 돼버렸어요? 희한한 논리네요. 네. 자, 북한 이 꿀보직으로 빼기 위해서 네. 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가니까 이 자대 배치가 정말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정말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애들은 최전방 그리고 건설직 그리고 이제 탄강 뭐 이런 데 자대 배치가 돼요. 군인들이 힘든 것들. 힘든데 그 북한 내 여러 가지 이제 건설을 군인들이 다 합니까? 북한의 모든 건설 90% 이상을 군인들이 동원돼서 해요. 그래요? 네, 수해 같은 거 넣으면 다 군인들이 가서 미장하고 있습니다. 삽질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신체 검사 받을 때부터 의사들한테 이제 뒷돈을 줍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멀쩡한 애들을 이제 병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최전방이 아니고 약간 뭐죠 이제 좀 편한 데로. 편한 데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그 꿀보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야? 약초병. 약초병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비상설 보직이긴 한데 어. 그러니까 이제 군 안에서도 뭔가 자기네 자급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살아야 되니까 애들을 몇 명을 해가지고 이제 산에 그냥 보냅니다. 약초 뽑기 하는구나. 약초를 가져해서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편해요. 오늘 하나도 못 캤어요. 여기 시장에 내가 다 팔고 그 돈 자기 챙길 수도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다가 약초병. 좀 심심하다 이러면 넘어왔어요. 얼마 전에 2018년인가 약초 캐다가 넘어온 애들도 있어요. 게다가 뭐 남한에서 한번 캐볼까 해서 넘어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꿀보직. 네, 그리고 이제 운전병. 운전병. 네, 굉장히 꿀보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군도 이제 운전병이 이제 꿀보직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건 또 나름 고충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이 운전병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씩 이용하면 돈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꿀보직이고 그리고 이제 통신병들 그 이제 전보나 우편 같은 건 알려주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편하고. 네, 돈 장사도 좀 하고 이러면서 애들 거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꿀보직 받으면 10년 동안 군생활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다시 10년 돼서 이제 집으로 당장 이제 내일 모레면 제대해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들뜬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단 제대, 집단 배치라는 게 있어요. 집단 제대?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함경남도에 있는 뭐 제1보병사단 올해 집단 제대를 시켜서 어디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하루 아침에. 그 전체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아니죠. 제대를 시켜서 제대를 시켜서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인데 집으로. 어떤 지역에 인구가 없거나 건설이 있는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1,000명, 2,000명씩. 무슨 유배 생활 같은 거? 유배는 아니고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9년 생활했어.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0부터 또 다시 시작해? 거기 가서 이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된 겁니다. 제대돼서 내 고향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집단 배치를 돼요. 거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죠. 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공장 기업소를 거기로 보냅니다. 일종의 소셜 믹스 같은 거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함경북도 국경지대에 굉장히 자대 배치가 많이 되는데 저희처럼 맨날 이제 탈북하고 중국 도망가고 이래서 시군인데 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밸런스를 맞추려고 골고루 하기 위해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꿀보직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편안한 건 아니에요. 이제 끝까지 보장받지 못한다. 정해진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거기 보내지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인구의 평균을 기후한테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느냐 등등 맡겨줘야 되는데 소련에서도 이렇게 인구를 막 이렇게 균형한다고 여기저기 패치했는데 소련은 붕괴되면서 그 도시들 다 쑥 사람들 나가버렸어요. 네. 왜 또 끼냐? 아, 좀 얘기 좀 하자. 터키에서 와서 그래. 또 깨워 그래서.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해갖고 막 그 강제 이주되고 그렇죠. 그래서 고려인들 많이 여기저기로 네네. 갔죠. 네, 근데 이제 돈 있고 빽 있는 애들 또 빠집니다. 아, 그 여기서. 와중에 또 빠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부대마다 서기장들이 있는데 뭐 명령서가 내려오면 딱 보고 나서 돈 있고 이제 돈 빽 있는 애들한테 미리 딜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집단 제대인데 얼마 주면 내가 거기서 빼줄게.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이라든가 입대 이 길 이런 걸 다 변경을 해서 내년에 제대하거나 아니면 일찍 제대시키는 걸로 거기서 빼는 거죠. 근데 그 TO가 있을 텐데 그 빠지는 분은 어떻게 충족시켜요? 와, 우리 차장님 예리하십니다. 네, 다 잡아냅니다. 네, 나는. 그리고 돈 없고 백 없는 애들은 나는 후년에 제대인데 갑자기 야, 너 제대됐어. 여기로 가. 그러니까 이제 빼진 애들이 있으면 TO가 있으면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애들은 돈 없고 백 없는 애들, 제대 기간 만료 안 된 애들 끼워 넣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가서 불만이 커져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 군 단위로 가가지고 자기네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귀까지 이게 들어갔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사실 부대마다 서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는 보직이 아니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이제 돈 받고 백.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거의 약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지금 해임 철칙시키고 그리고 이제 돈 있고 백 있는 애들도 다 집단 제대, 집단 배치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돈 없고 백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박수 치면서 공정사회입니다. 네, 기뻐하고 있대요. 역시 네. 공산주의입니다. 공정사회 네, 북한입니다. 공산주의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북한 말투 할 뻔했죠. 우리 유성이. 어떤 말투요? 아니요 할 때 조금 멈췄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날려고 했다가 말투 좀 바꾸는 것 같아요. 왜 잡아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신기해요. 신기해요. 역시 신기해서. 북한 사람이구나. 이거 그 몸 배에 있어요. 형은 또 그런 식으로 끼는구나. 알았어. 그냥 관찰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본인이 생각할 때 별 얘기를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쑥 끼어드네요. 예.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네네. 요즘 그 백신 네. 지식 재산권을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영진 씨가 요거 또 분석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요거 이제 풀어주면은 네. 미국이 또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오.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아주 잘 분석하셨군요. 네. 네. 저도 비슷하게 분석했는데요. 네.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일단은 지켜봐야죠. 근데 미국의 강대국으로서 네. 위치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트럼프 할 때는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솔직하게 세계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더. 뭐 여러분 글로벌 리더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사람들이 지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다시 그 원상대로. 위상의 복원. 네.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와 그 다른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계속 자국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었고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동맹국들과 사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안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계산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 옛날 친구들 사이가 좀 안 좋았던 친구들 다시 친해지겠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거기서 그 가운데 우리 차이나 중국이 있죠. 중국. 네, 중국이랑 패권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중국 계속 트럼프 세계 잘 하려고 했었잖아요. 잘 했었는데 조금 그 기분 나쁘게 미국 꼴보기 싫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때릴 때 미국의 손을 안 잡아주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싸울 때 미국 네. 편 들어주게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좀 풀어준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제재할 때 그 화웨이 있잖아요. 화웨이 그 오지 단말기 있었는데 그 쓰지 말자고 미국에서 계속 막 설득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나라랑 사이가 안 좋으면 미국이 뭐 하자는 대로 안 하겠지. 아. 사이가 좋아진 다음에 관계 복원 시킨 다음에 미국의 말을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중국 같이 이렇게 세게 결국은 때리자. 지식재산권 풀어준 다음에 그런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풀지도 않고 뭐. 너무 섣부른 거예요. 미국이 하려고 해도 저 유럽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만요. 독일에서 특히. 반대한다. 네, 독일에서. 독일은 왜 반대해요? 왜냐면 이제 그 관련된 특허가 그러니까 한 회사만의 특허가 아니고 지금 이제 백신이라는 게 여러 회사의 특허들이 막 묶여 있는데 만약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독일에 또 유명 제약사들 많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는 왜 우리 특허를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다 푸냐 이래갖고. 이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 명분은 분명히 있다. 네. 전 세계적인 이건 정말 팬데믹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독일이든 뭐 미국이든 그래서 바이든한테 좀 이렇게 편들 좀 잘 묶어갖고 독일 설득 좀 하시라고 해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만큼은. 제가 바이든한테 한마디 할게요. 네. 좀 잘하라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푼 다음에 이제 왜 풀었는지 이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풀기도 전에 뭐 장황하게. 네네. 자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 아이고. 이혼 관련해 가지고 항상 이제 그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빌 게이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모범생 이미지에 그 돈도 많지만 맞아요. 또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맞아요. 예. 특히 그 부부 이미지도 금술 좋았어요. 맞아요. 금슬까지는 좋았어요. 자식이에요. 왜 이렇게 자식 여러 명 있으니까 네. 우리 좋았겠죠. 입양했으면 좋겠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혼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우리도 충격 받았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도 충격 받았어? 네. 오. 왜냐면 인터뷰 할 때마다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셔가지고 네. 또 롤모델이 부부다. 나도 나중에 장가가면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혼 왔다는 게 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거 안 밝혔다가 이제 나온 게 정말 실망합니다. 그 제프리 에프스타인이란 분 혹시 예. 들어보셨나요? 예. 트럼프의 절친이었잖아요. 절친 아니었고요. 절친. 트럼프랑 파티 친구였잖아. 트럼프랑 같은 파티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 많은 미국의 유명 인사들과 엄청 친하게 지냈던 분이에요. 네, 그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네. 이 앱스타인이 아주 정말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변태 새끼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나쁘다고 하시면 아파고 지금 그 소리 해도 돼요. 변태 새끼. 맞습니다. 정말 변태 새끼예요. 네네. 이 미성년자들과 네. 정말 부적절한 성관계 가지려고 별짓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한 명만 꼬시고 모델로 꼬셔가지고 용돈 줄 테니까 뭐 모델 활동 좀 시키기도 하고 마사지만 좀 해주세요. 마사지 그냥 등 마사지만 하다가 뭐 별짓 다 했나 봐요. 근데 그 학생 좀 꼬신 다음에 그럼 너희 친구들 좀 꼬셔와. 그럼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뭐 피해자가 정말 많아요. 아니 그리스는 지금 살짝 은폐하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웬만한큼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 그리고 관직자들의 뭐, 미끼 행위를 하는 새끼예요. 하버드 교수도 있고 왜 뭐 다 있어요. 본인 유명인들 하는 거 엄청 많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상위층 애들한테 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뭐 사실로 드러난 게 있습니까? 사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 빌 클린턴 또는 빌 게이츠. 제일 먼저 두 빌 명이 클린턴을 말해. 트럼프 얘기를 안 해요.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 다른 게 빌 클린턴 그 자기 그 직접 개인 비행기 있어요. 여러 번 탔다는 그 기록이 돼 있고 앱스타인이랑 앱스타인이랑 그 섬에 가는 비행기 그 섬, 말도 안 되는 그 섬, 그 별짓 하는 그 섬 직접 갔다고 거기 합니다. 이제 그 파티하는 그 섬.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미성년자랑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비행기 타고 거기 가냐? 아무튼 빌 게이츠가 이분하고 친했다. 좀 친하게 지냈다. 뉴욕 타임스가 한 2년 전에 보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사모님 있죠, 멜린다. 그때부터 이혼 알아보기 시작했고 변호사들과 상담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남편 이런 짓을 할 줄도 상상도 못했고 미성년자랑 이렇게 한 사람이 근데 그 핑계댄 게 되게 웃긴 게
자기가 그냥 동기부, 나 동기부 하는데 그 사람도 동기부해요. 그래서 동기부에 대한 어떻게 우리 돈을 어떻게 좋게 쓸지 그런 얘기 하러 우리 만났다. 아 기부 문제로 만난 거다. 네, 마사지 어린 사람한테 마사지 받는 사람이 동기부 얘기하러 만났다. 당연히 열받을 만하죠. 아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네가 나쁜 짓 했다. 계속 이혼하려고 물론 재산이 많으니까 시간 오래 걸렸겠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빌 게이츠도 네. 그 나쁜 짓 했을 거라고 지금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물론 음모 그 컨스피러시 많지만 그거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아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아, 생겼는데 너무 모범생이야. 너무 너무 모범생이야. 너무 앱삼이라는 모범생이야. 사람은 물론 미성년자 성접대 문제로 유명해졌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 미성년자 성접대뿐 하진 않아요. 나이는 이제 뭐 다양하게. 근데 이제 그 미성년자라는 주제 때문에 엄청 떴지만 그래서 누가 그 압스타인한테는 이렇게 성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앱스타인은 근데- 죽었죠? 네, 그 감옥 갔다가 죽은 목 건지 매여가지고 다살된 건지 누가 이거도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음모 자살했는지 아니면 빌 클린턴이랑 그 사람들이 밝힐까봐 그 나쁜 짓 했는 게 밝힐까봐 일부러 이렇게 가서 제거했는지. 암살시켰는지 아. 그런 음모 많은데 그건 뭐 사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 근거는 없어요. 네. 네. 빌 게이츠는 이 관련해 가지고 입장 밝힌 게 아직까지는 그거밖에 없나 보구나. 네, 그 뭐 기부 문제로 만났다 이 정도. 그거 네 대변인 통해서 대변인 밝혔고요. 통해서. 근데 이번 큰 딸도 사진 하나 올렸는데 큰 딸이 SNS 그 이혼 사실 알고 나서 네. 올렸는데 가족 사진이었어요. 근데 거기 아빠만 빼고 아빠가 없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딸도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저 미성년자 만나게 해주고 이러질 않아. 네, 처음에 그냥 정말 아무 별 문제 없는 파티처럼 시작을 하고, 또 뭐 같이 이제 술 한잔 같은 자리에 한번 또 모이고 뭐 이러다가 이제 점점 젖어들게 만들지. 그렇게 하는군요. 네, 한번 뭐 참가자예요? 내가 전문가네요. 잘하시네. 전문가. 참가자야. 혹시 한국에도 그런 부자 파티 있나요? 갔다 오신 뭐, 것 같은데? 당연히 있겠죠. 순수하게, 순수한 거. 나는 뭐 모르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을 당연히 있죠. 것이다. 예. 그런 아무튼. 파티에 갔다 온 한국 사람들 팟캐스트 이제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네. 뭐 김학의 전 차관 뭐 비슷한 부분이 약간 좀 드러나기도 했었죠. 네. 있었어요. 네네, 약간 비슷하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네. 지금 터키에서는 너무나 핫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에 있냐면 거의 하루에 10,000명씩 구독수가 올라가고 네. 하루 전에 올렸던 영상이 200만 명 넘었어요. 하루 전에 올린 영상인데 그러면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 아주 뭐 인기 채널이네. 네? 인기 채널이에요. 인기 채널인데 여기서 네. 뭘 나오냐? 개그 채널이냐? 몰카이냐? 아니에요. 이 채널에서는 폭로들 나와요. 그 국가에 대한 폭로들. 근데 폭로 내용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터키에 대한 폭로예요? 예. 터키 정부에 대한 예, 터키 정부 인사들에 대한 폭로인데 예를 들어 이러한 폭로가 있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서 마약이 이제 한국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콜롬비아 경찰이 그 배를 막아주고 진짜 저는 봤는데 다음에는 5톤 5,000kg 마약을 잡아놨어요. 콜롬비아 경찰이. 네. 근데 콜롬비아 경찰이 이제 이 배가 원래 터키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터키에 가려고 했을 때 그 배를 마주하는 회사는 터키의 전 경찰청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에서 마약 싣고 마약 5톤을 싣고 이제 터키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콜롬비아 경찰이 잡아서 어디 가느냐 물어봤더니 그 받는 사람이 예. 경찰청장이라고 터키에. 이제 그 유령 회사인데 그 유령 회사의 주인이 알고 봤더니 터키의 전 경찰청장이자 내무부 장관이었다. 내무부 장관이. 이거 대박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뭐 무슨 5톤이야 5,000kg에다 뻥치지 마. 왜냐면 어마어마한 그치. 톤이거든요. 거의 어느 정도라면 한 2,500억이에요. 5톤 마약이라면. 돈으로 따지면 예. 왜냐면 1g이 시가에서는 5만 원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그 정도 톤이 나와요. 계산할 능력자는 네. 없습니다. 저는 오기 전에 계산하고 왔습니다. 네네네네. 2,500조인데 2,500조? 아니 2,500억 맞아요. 어마어마하네. 예, 2,500억 넘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도 한 1kg 걸리고 뭐 이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게 뭐 몇십만 명분 뭐 이러면서 몇 억대 넘어가거든요. 1kg가. 예. 그래서 만약 5톤이면 예. 2,500억을 훨씬 넘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처음에는 이거 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터키에 있는 뭐 인터넷 수사대 다 이제 뒤집어 봤어요. 뭐 콜롬비아에 있는 기사들, 거기 있는 스페인어에 있는 기사들 다 구글로 했는데 진짜로 몇 달 전에는 콜롬비아 경찰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뻥을 치는 거 아니고 진실이었다는 거야. 아 그럼 폭로자의 발언이 충격적 발언이 아주 허황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거 터뜨리는 거 뭐냐면 이 전 경찰청장 전 내무부 장관인 이 사람 아들이 지금 AKP에서 터키 이제 여권이죠. 거기서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한테 그 기자를 부른 거예요. 와서 나랑 인터뷰 하라고. 그 전 경찰청장의 아들이죠. 네. 국회의원인데 여 기자를 불렀어요. 나랑 인터뷰 하라고. 근데 이 여자는 이 국회의원한테 성폭행 당하고 다음엔 이 여자가 가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다음 날 이 여자가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죽은 거는 팩트고. 죽은 건 팩트예요. 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걸 좀 따져봤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 내용이야. 이거 뭐야 하고 진짜로 그 여기자가 1년 전엔 죽은 거 맞는데 경찰 수사를 보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검 검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부검 검사에서는 술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뭐 술 취해서 자살했던 걸로 나오기 하지만 부검 검사에서는 알코올 술도 성분이 없고 안 나오고. 그리고 몸에는 무슨 좀 약간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살을 해? 이렇게 몸에다가 목에다가 뭘 해서 자살해야 되는데 자살 흔적도 없고. 그래서 잠깐만 이 여자가 죽기 직전에 뭘 했느냐? 진짜로 그 국회의원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을 불러서 아 도대체 이 폭로자 누구야?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꼭 그거예요. 이 폭로자 누구예요? 뭐 무슨 예전에 뭐 국정원에서 일했다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찰이었는가 아니면 기자였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마피아예요. 마피아. 깡패. 마피아 깡패. 영상 보면은 진짜 그 조폭처럼 생겼습니다. 막 황금도 차고 또 그래요? 고정관념. 아니, 진짜라. 그리고 말투도 진짜 지방 말투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터키 말인데. 뭐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거 맛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전라도 그 말투. 예, 살짝. 전라도 또 비하한다 또. 깡패는 그 경상도 깡패도 있습니다. 서울도 있어. 아니 네. 서울에도 전라도 진짜 표준어를 출신이에요. 쓰는 깡패들이 있어요. 자 이상한 데를 저 전라도 좋아요. 튀고 자,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국 사람들 너무 신기할 거예요. 야 잠깐만. 깡패가 마피아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어떻게 경찰청장의 이거까지 알아요? 이런 좀 은밀한 정보를 어떻게 예. 하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 마피아 얘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맛보기예요. 내가 더 심각한 얘기들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터키 국민이 다음 영상 언제 뜨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이제 뭐 하루에 하나씩 뭐 이렇게 폭로하나.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자, 이 마피아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시면 이 마피아의 삶을 보셔야 돼요. 이 마피아는 2004년 때는 체포됐습니다. 누구한테 체포됐어요? AKP한테. AKP도 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마치 박정희처럼 당선되자마자 정권을 잡자마자 모든 깡패들을 집어넣었어요. 범죄와의 전쟁. 네. AKP가 뭐예요, 근데? AKP 정당 이름. 여당. 여당. 하여튼 그때 이분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그런 식으로 AKP인지 지지율 올라가서 깡패들 다 집어넣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AKP에 이제 그 비리들이 다 나오고 이제 AKP 지지율 떨어지니까 AKP는 예전에 감옥에 보냈던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쑥쑥 석방시킵니다. 왜냐면 새로운 동맹자가 필요하니까. 그 중에 그 감옥에서 석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누구는 이 마피아예요. 왜냐면 이 사람 단순히 마피아 아니에요. 동시에 그 카리스마틱 사람이고 자기 이제 부하에 있는 애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설교도 해주고 종교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나름 좀 약간 종교 끼대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마피아죠. 느낌이 좀 있구나. 야 지도자 느낌이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뭘 했냐면 터키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니면 이라크에서 그 죽었어요. 그러면 그 군인의 가족을 찾아가서 집을 줍니다. 1억짜리 집, 3억짜리 집을 줘요. 그걸 했을 때도 그 언론에다가 뿌려요.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지지도가 좀 약간 높았던 마피아였는데 에르도안이 이 사람을 석방시키고 다음에는 연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이 마피아는 유세 운동까지 나왔어요. 오 국민 여러분 에르도안 대통령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마피아는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작년 이때쯤 도피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코소보 쪽으로 말칸반도 쪽으로. 네. 그러니까 도피하자마자 살짝 협박을 했어요. 나는 왜 나의 조국으로부터 멀리 살아야 되느냐? 다 에르도안의 사위 때문이에요. 사위께서 왜 나를 오해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의 입이 열리면 많은 문제들 나올 건지 다들 아시죠 하고 그 영상 이후로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 마피아랑 예. 에르도안이랑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예. 사위 때문에 뭔가 좀 틀어졌나 보군요. 예, 사위도 에너지부 장관이에요. 무슨 장관이요? 에너지부 아, 장관. 장관이야. 예. 어. 근데 이제 1년 만에는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상태로 일단은 경찰청장을 갑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린 이제 알게 됐는데 1, 2년 전에 이분이 협박을 했을 때는 합의를 본 거예요. 내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니네들은 나를 타치하지 마라. 근데 정부는 이 사람의 집에다가 경찰들을 보내줬어. 몇 주 전에. 거기 딸이 있고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좀 약간 M16을 이렇게 들어주고 니네들 손 들어. 그래서 이분의 가족을 터키에서 좀 약간 괴롭힌 거예요. 이 사람도 여기다가 빡을 친 거예요. 니네들 나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러면 나도 이제 앞으로 니네들의 가만 안 모든 있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뭐냐면 이 정도 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이 사람이 에르도안의 사위하고 이랑 같이 일했는데 그 이라크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IS란 거래했다는 것까지 폭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터키 밖에 지금 나와 있는 예, 거고.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에 있었다가 터키 국정원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이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도망갔어요. 도망갔고. 모로코로. 아,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3국에서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군요. 아니야, 우리가 알아요. 두바이에 있어요. 아, 두바이예요? 두바이 전에는 모로코에 있는데 터키 정부는 모로코에다가 문 인공기를 기부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한테 갖다 주라고. 막판에 또 모로코에서 도망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세닷 페켈. 세닷 페케. 세다 100개. 예. 딱 봐도 그냥 건달이에요. 진짜. 동네 근데 건달. 말을 들어보시면 철학자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면 종교인처럼. 그래서 저도 지금 빠졌어요. 왠지 이 사람을 보면 예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계정은 지금 아마 터키에서 막 어떻게든 없애고 싶을 텐데. 아, 그것도 맞아요. 지금 터키 언론 그 네. 정부가 언론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그 계정에 대해서 기사를 쓰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다 뭐죠 비공개를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이 VPN 돌리고 보고 있어요. 아 터키 사람들은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뭐 편하게 볼 수 있지만 터키 예. 안에서는 못 보는구나. VPN을 돌려야 돼요. 아, 뭔가 이렇게 차단을 우회, 했다고. 우회를 해서 이제 야, 보게 근데 하는 다들 거구나. 알고 있더라고요. 다들 지금 SNS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터키에서 예, 예. 아, 난리야 지금 터키에서는. 지금 난리예요. 그 진짜 어. 5천 킬로 마약에 들어온 거 맞는지 그 여기자가 죽었다는 거 맞는지 그리고 또 폭로하는 다른 내용도 있어. 무슨 또 그 경찰청장이 가서 유명한 재벌에다가 압박을 해서 공짜로 그 재벌의 땅을 뭐지 가지고 갔다는 뭐 이런 것들도 그 있는데. 에르도안은 앞으로 좀 쉽지 어렵겠네.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난리 났어요. 아, 에르도안 난리 났습니다. 골치 아프다. 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다들 이분 그 평론가들의 이제 예측이 뭐냐면 에르도안 정부가 야 알았어 조용히 해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자가 왠지 합의에 나설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야, 완전히 썩었네 에르도안. 완전히 적었다고 우리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 이제 내부자가 지금 왜냐면 공범이 배신하면 제일 곤란해요. 아. 근데 사위랑 뭔가 좀 틀어져가지고 이게 문제네. 예. 여기 좀 격변이 오겠네, 그죠? 아. 네. 이제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걸 말해요. 그 이제 사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IS란 무역을 했는데 이 사람 뒷돈을 많이 챙겨서 사위가 공격에 나서서 이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아, 야 이거 진짜 저 터키에 엄청난 역사적 예. 격변이 일어날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요걸로 인해서. 아, 터키 리라를 좀 팔아야 되나? 리라 있으셨어요? 이걸 갖고 있어? 그걸 왜 갖고 있는 거야? 부자다. 부자. 알파고나 줘. 그걸 왜 갖고 있어? 지금은 터키에서 땅 사셔야 돼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더 망가진 다음에. 네. 에르도안이 이제 물러나면은 알파고는 터키로 가는 거죠. 저번에 에르도안이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에르도안이 물러났을 때 터키 남았을까? 보세요. 사담이 날아갔는데 이라크 지금 이라크예요? 망했잖아. 이라크 지금 분단된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네,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요. 알겠습니다. 아, 터키가 굉장히 중요하네. 아, 그래서 오늘 개인 카메라로
다 네, 지금 찍고 있고요. 이제 찍고 있어요. 아, 본인 거예요, 저거? 예, 터키를 지금 전송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실시간으로. 아니 왜냐면 이 마피아의 그 부하들이 좀 살짝 광정이거든요. 아, 관종.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왠지 나의 구독수가 야, 올라올 것 마피아가 같아요. 우리 얼굴은 못 보게 해야지. 뭐야, 우리도 찍는 거야? 우리 지금 나가는 거 있어. 얼굴은 비공개처럼. 야, 찍지 마라. 이. 우리 다 비공개 부탁해요. 야, 마피아들한테 우리 찍히면 아, 최 차장님 아까 마피아라고 엄청 조롱했잖아. 아, 그거 맞아, 나가면 안 웃기게 돼. 생겼다고. 아니 마피아 아니야. 대부. 아, 겁나. 말 바꿔야 돼, 대부입니다. 대부로. 뭐죠? 한번 붙어봅시다. 아 선배님 세다 파커. 이분한테 가서 인사해 주시면 너무 잘해드려요. 이분이 결혼했을 때 모든 연예인들이 왔었어요. 됐어 임마.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웃을 일이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이 네. 드네요. 아, 부럽네요. 알파고 한 1년 동안 저기 아이템이 넘쳐나겠네. 이제 계속 폭로가 나올 거니까 요거 하나로 갑니다. 당분간. 예,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아 왜냐면 그리스 2년 동안 트럼프를 가지고 맞아. 왔잖아요. 고정 아이템 하나씩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리스 존슨, 알파고, 박유성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엑소와 심용주의 이건 왜 이럴까? 엑소 나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방면의 박사인데 특히 동물 박사님 심용주 박사 어서 오십시오. 동물 섹스 박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용주 박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네. 커밍아웃 하시고. 굉장히 인사를 거룩하게 하죠. 오랜만에 자극적으로. 나와서. 네. 오랜만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 다 보니까 인간과 비슷한 동물의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엑소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좀 뭐 의식 같은 것들 중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우리는 뭔가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뭐 장례 절차를 밟죠. 그렇죠. 네. 근데 동물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인간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가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뭐 이런 이제 장례 문화 중에서 가장 공통된 행위가 바로 시신을 땅에 묻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들은 아주 조상 때부터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과 저번 주에 이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무려 8만 년 전에서부터 이미 이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네. 땅에 묻었다. 그래서 그 한 아이를 묻은 그 유골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 3살짜리 아이. 맞아요. 네. 8만 년 전에. 네네 맞아요. 근데 그게 묻은 건지 묻힌 건지 그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묻었다고 보기에는 네. 이 아이가 그냥 뭐 시신을 묻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뭐 꽃잎이나 아니면 뭐 부장품들. 풀잎 그다음 특정 가죽 이런 것들을 착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좀 네네네네. 해줘가지고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례 풍습처럼 이렇게 묻은 게 이제 표시가 다 이제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실제로 뭔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장례 절차로 한 거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 그게 이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장례를 지낸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동물은 죽음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만의 고유한 거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비슷한 종 하면은 네안데르탈인이 있거든요. 네. 멸종했지만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무려 12만 년 전에도 이런 장례 문화가 있었다는 게 유골을 통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인간이랑 비슷할 정도로 좀 고등 동물들, 네. 뇌가 큰 동물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처음에 침팬지를 봅니다. 네. 침팬지도 비슷해요. 이렇게 죽으면은 전혀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이렇게 수십 마리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약간 애도를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죽은 동료 곁에서 그렇죠. 애도인지 아니면 관찰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장례다. 어떤 과학자들 그냥 죽어서 얘가 신기해서 보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은 뭐 그건 확정적으로 모르지. 뭐 모르죠. 최소한 뭐 양복이라도 입고 있던가. 그 자체 인간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야. 난 요거는 이제 패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 장례가 아니다. 그 그래요? 인간의 관점으로 그냥 신기해서 쳐다본다든지. 장례는 뭔데? 눈물을 최소한 흘린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에게 토닥여 준다든지. 침팬지가 울긴 울어요. 울어? 네, 막 깨깨 이러면서 막 울거든요. 슬플 때 평소에-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례는 뭐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제일 핵심은 죽음을 슬퍼하는 것 플러스 하나가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저는 구분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당장 이제 내 앞에 있던 게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사라지는 것이 잠깐 슬픈 건지 아니면 이 친구가 결핍으로 인한 그 순간적인 슬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제 내 곁을 완전히 떠나고 그런 이제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인간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진이 형이 진짜 정확하게 예리하게 질문하신 게 네. 인간은 되뇌가 있어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네네. 성묘를 갖고 내년에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단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침팬지 말고 코끼리 같은 경우는 네. 이 자기 가중의 동료가 죽으면은 이 침팬지처럼 이렇게 앞발을 살짝 이렇게 시체 위에 올려서 막 애도를 하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돈대요. 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코끼리는 사실은 이동하는 동물이거든요. 네. 물이 있는 곳이랑 싱싱한 초원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근데 굳이 얘가 이동을 이제 몇 년 주기로 하는데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에 꼭 그 시신이 있던 그 뼈 쪽을 매년 그렇게 찾아간대요. 들렀다가요? 네, 들렀다가요. 와, 그건 제사네. 그렇죠. 성묘죠. 매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제사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특히 얘네들이 뼈를 막 어루만지고 상아가 이제 노출돼 있잖아요. 상아를 특히 많이 부비는데 다른 동물 뼈를 같이 줘봤더니 다른 동물 뼈에는 전혀 관심이 없대요. 와, 이건 뭐 무조건이네. 요거는 성묘 맞아. 아 그럼 그 뼈를 한번 치워보지. 치워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성묘 지내러 왔는데. 아니 근데 슬픈데 그 와중에 실험하냐? 아, 이거 거의 뭐 해도 너무한다. 아이 참. 미안합니다. 조상님 뼈를 그냥 무덤을 파낸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영진 씨 욕 좀 하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해도 너무. 이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궁금하잖아. 그 와중에 실험하고 앉았네. 이거는 진짜 그쵸. 성묘야.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얘네들은 이제 뇌 크기가 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되뇌 피지를 하는 그쵸, 부위가 그쵸. 발달이 돼 있거든요. 오케이 이거는 좀 그래도 납득이 가. 그런데 조류들 중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애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대갈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세대가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바보들을 이제 지칭하는 대명사를 쓰는데 네. 조류들 중에서 그런 하는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몇 가지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새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하면 어떤 새가 떠오르나요? 뭐 저는 앵무새 갑니다. 앵무새 까마귀 뭐 이 친구들이 그렇죠, 대체로 좀 맞아요. 유명해요. 네. 앵무새 까마귀.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주로 까마귀나 앵무새를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하는데 특히 까마귀 같은 애들이 정말 똑똑한 게 여러분도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어요. 얘가 한겨울에 자신이 그 스키나 스노우보드 아시죠? 네. 그래서 자기가 탈 스노우보드를 직접 찾아가지고 스노우보드 같은 발판을 눈이 내린 그 지붕 있잖아요. 거기서 타요 얘가. 타고 다시 그 입으로 물어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니까 충분히 장대가 가능하겠다. 강아지 진짜네. 갖고 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말도 잘합니다 심지어. 영상이 있는데 진짜 혼자만의 눈썰매를 계속 타네. 여러분들 까마귀 눈썰매 검색해 보세요. 그럼 볼 수 있어요. 와, 그리고 진짜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타고 또 또 타고. 타고 그렇게 합니다. 와, 그러니까 또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네 또. 와, 신기하네 까마귀. 그래서 얘네들도 충분히 장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관찰해 봤더니 까마귀과 중에서 서부 덤브러치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이 녀석은 그 실제로 동족이 딱 죽으면은 평소에는 얘는 그냥 단독 생활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꼭 죽은 애 동료가 발견되면은 애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슬프게 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동료를 보자마자 그 직후부터 이틀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3일장을 하는 거죠. 와 인간보다 더 애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사실 밥은 먹잖아요. 저희 그 육개장을 먹잖아요. 그래도. 네.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조류는 갈색 지방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을 비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아. 이틀 정도 굶는다는 거는 죽음을 거의 불사하는 행위거든요. 어. 반나절만 굶어도 죽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그 새 시체를 보기 힘든 이유가 지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죽자마자 바로 세균에 바로 분해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엄청난 우와.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이런 조선 시대의 그런 K 장내 열풍을 따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새들한테도 K 열풍입니다. 그래서 K 열풍이 있어서 네. 예, 그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실제로 이게 왜 그런지 슬퍼서 그런지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이게 좀 애도라기보다는 이 새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뭔가 위험한 음식을 먹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이틀 동안 조심하자. 약간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연구진에서. 아 연구진은 그렇게 분석을 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연구진이 좀 너무 냉정하게 분석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인간이 그렇게 슬퍼하면서 인간도 이렇게 뭐 곡기를 끊고 이러는 것도 난 거기서 왔다고 봅니다. 아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괜히 뭐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왜 충분히 끊겠어. 진화 심리학적으로 가능한 추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땅에 묻고 보통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게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죽었는지 모르니까 아. 병균 확산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불로 태우는 게 제일 확실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혹은 맞아요. 이제 땅에 완전히 묻어갖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왜냐면 노출돼 있으면 항상 그 병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너무 성스러운 걸 비정하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시작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라 난 봐요. 진화 심리학이나 진화 사회학에서는 현재 저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사회적인 제도, 뭐 관습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원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거기서 네. 시작됐지만 이제 살이 붙어서 네, 점점 그렇겠죠. 일단 뭐 종교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됐다는 보고 있고. 아 그러면 까마귀도 이거 뭐 장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까마귀과 중에서 서부 덤보라치가 그런 거에서 기원이 됐다. 이틀 금식 어,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자가 추가로 그러면 까마귀과가 아니라 진짜 까마귀과에 있는 까마귀들 가지고 대상을 실험해봤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똑똑하니까 얘네들도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워싱턴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딱 죽은 까마귀가 발견되면 까마귀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한 10마리, 15마리가 주변에 모여가지고 막 울어요. 그리고 한 10분, 20분 울다가 그 다음 한 5분, 10분 동안 침묵을 지켜요. 아유 애도다 애도. 그 다음에 우두머리 빼고 다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 이게 진짜 애돌까 아니면 뭔가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걸까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실험 하나 더 해봐요. 뭐냐면은 그렇게 까마귀 죽은 시체라고 생각되는 박제 까마귀를 까마귀가 많은 곳에 놓아두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 한 명을 보내요. 사람을 까마귀 무리 쪽으로. 그런 다음에 그 죽은 시체 까마귀를 막 들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만지게 하고 막 주변에 서성이게 한 다음에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 떼들이 그 온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며칠 또는 몇십 분 뒤에 똑같은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을 보내봤더니 오직 똑같은 사람 이전에 왔던 사람이 왔을 때면 까마귀들이 막 공격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까마귀들 입장에서 이 그 연구진이 이제 말하는 게 저 새끼가 내 친구 죽였다. 동족에 대한 복수. 그게 복수를 하는 거죠. 그 심지어 이 얘네들 기억력이 5년이 넘어요. 5년 전에 봤던 얼굴을 5년 뒤에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낫네. 와 대단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무리를 해하는 우리 무리의 위협이 되는 존재를 어쨌든 우리 무리가 같이 공격해서 걔를 제거하면 우리 종족 보존에 더 유리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슬플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결국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얘를 죽였을 수 있으니까 네.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해서 사건 현장으로 오는 거죠. 아무튼 뭐 까마귀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앞으로 향이라도 하나 좀 피워줘야겠네요. 네. 은혜 갚은 까마귀 뭐 이런 거. 아 신기하네. 자 장례 문화는 뭐 인간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오늘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최신 연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사실 근데 이거 보면은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코끼리나 뭐 침팬지나 고래 이런 애들은 사람만큼 뇌 크기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똑똑할 거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테니까 이런 거 가능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새는 솔직히 땅콩만 해요. 뇌 뇌가. 크기가. 네.
그러면은 충분히 이게 기능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CPU 자체가 뭐 쿼드코어, 헥사코어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까? 눈썰매를 타고 막 숫자를 세고 네. 장내 같은 행동을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뇌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나 봐. 맞아요. 아, 클 필요가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최근에 사이언스지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네.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끼리도 그렇고 이게 되뇌 피질이라 그러죠. 이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데 새는 사실 까보면은 이게 울퉁불퉁하는 것도 아니고 맨들맨들하거든요. 작고 그래서 새대가리라고 하는데 이 내부에 실제로 사람의 되뇌 역할을 하는 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원숭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뇌세포가 오밀조밀하게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 믿기겠지만 이 까마귀의 뇌세포 숫자가 원숭이 뇌세포 숫자보다 많아요.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훨씬 많아요. 아주 효율. 그 안에는 좀 꼬불꼬불하긴 합니까? 안쪽은 이제 꼬불꼬불하죠. 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과자를 사더라도 과자 봉지가 있더라도 안에 질소만 있는 과자가 있고 가득 찬 과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같은 조류들은 어떻게 보면 해자 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이제 다 이제 이런 애들. 꽉 차 있는.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다이제스트? 다이제. 초코 다이제. 그건 이제 꽉 차 있잖아. 크기 그대로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양파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고래 같은 경우에 대뇌의 크기가 저희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래가 무슨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에 가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뇌의 상당 부분이 근육을 조절하는 데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체구가 작다고 해서 뭐 또는 체구가 크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그 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의 깊이와는 좀 다른 네, 문제군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머리 크기 대비, 그러니까 대뇌의 용적 대비 뭐 그러니까 뇌의 크기, 용적 대비 몸의 크기가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 비율 자체. 비율이. 네, 비율은 제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잘하시는 걸로. 근데 고래는 뭐 굳이 우주로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바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우주죠. 바다가 우주죠. 네. 그러니까. 고래에겐.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신기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세대가리라고 놀리는 건 칭찬일 수 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기분 좋아야 됩니다. 장인어른 세대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심영주 박사님은 어떤 동물의 이야기? 제가 오늘 엑소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부끄러워져가지고. 오늘 좀 아니 저는 뭐 맨날 이렇게 그 아랫도리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엑소는 머리의 얘기를 하니까 되게 참 그렇네요. 이 조화를 또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가요? 네. 뭐 모두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일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얘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랫도리로 갑니까? 저는 뭐 그쪽 전문이니까. 종류만 계속 바뀔 뿐이군요. 그렇죠. 네네. 다양한 방식 아랫도리를 다뤄보도록 하겠고. 어떤 동물로 갑니까? 오늘은 뭐 동물은 한 3가지 정도. 영양, 그 다음에 도깨구리, 마지막으로 공작. 네,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네, 그 3가지인데 핵심 내용은 이 셋이 서로 속고 속이는 남녀간의 사랑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고 속이는 사랑과 전쟁. 연애할 때 좀 많이 속이시는 편인가요? 나쁜 남자 스타일? 아니 저는 무조건 다 퍼주는 스타일. 진짜로? 네. 두 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정반대 케이스 같은데. 코너 속의 코너네 또. 저는 뭐 서로가 좀 서로가 서로를 적당히 알아서 속였던. 뭐 속였던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는 걸로 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는. 그 보통 이제 저희가 사람의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상대방을 속이면 매우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장래 얘기 나오면서 인간만이 장래를 치룬다 이런 얘기가 잠깐 앞에서 나왔지만 연애 상대방 또는 결혼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인간만의 어떤 독창적인 그 지능의 결과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편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동물의 경우 우리와 아주 가깝건 또는 가깝지 않건 관계없이 형태와 종에 관계없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자연계에서 흔히 벌어진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속이는 거 어찌 보면 이 동물들의 어떤 본능이네, 그죠? 그렇죠. 이제 속이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가 있으면 속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속이고 B는 속이지 않아요.
근데 속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코스트는 작은데 베네핏이 커요. 그럼 그렇죠. 속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그렇게 속였던 개체들은 자신의 자손을 더 잘 남기니까 후대는 서로 속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 속이는 게 더 훌륭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또 종족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속고 속이는 거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깔고 갑니다. 우선은 이제 독화살 개구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이름이 좀 합니다. 무섭네. 독화살 개구리. 네, 정확하게는 이제 포이즌 다트 프로그라고 하고 중미 지역에 삽니다. 네.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들의 엄지 손톱 정도 크기. 얘네들이 그거 아니 원주민들이 네, 이 바로 등에 그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이제 특정한 어떤 벌레를 먹으면 그 벌레가 가지고 있는 독을 자기가 체화시켜서 흥분했을 때, 공격받았을 때 이 등에 있는 피부로 발산을 해요. 근데 그 독이 진짜 독해요. 아 진짜 독해? 네. 사람 몇 명 더 죽여요. 보고보다 더. 아 사람도 죽어? 예. 이 조그마한 개구리가 네. 그 만지면 큰일 나네. 흥분했을 때 만지면 만져서 이제 점막하고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일부러 흥분을 시켜가지고 화살초 끝에 얘를 독을 발라가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독화살 개구리인 거예요. 아 그래서 독화살 개구리구나.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보통은 이 독 때문에 많이 유명해져 있었는데 이 친구들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얘네가 이제 교미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거든요. 그래서 수컷이 보통 이제 알을 낳으면 그 알에다가 수컷이 방정을 하고 수정이 된 상태에서 암컷은 그 알을 돌보지 않아요. 수컷이 100% 그 알을 돌보는데 문제는 수컷은 기회만 되면 또 교미를 하려고 해요. 모든 수컷이 다 그렇죠. 네. 근데 알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을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에 곰팡이가 낀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이 가서 먹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을 잘 돌봐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알이 이제 보통 이파리가 있으면 이 이파리 위에다가 알을 서너 개 정도 낳아요. 그럼 그 알이 2주 있다가 부화하고 부화한다면 그 올챙이를 자신의 등에다가 붙여가지고 물 웅덩이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컷이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 되게 거죠. 많네 진짜. 심지어 물 웅덩이가 보통 가까워봤자 1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얘는 크기가 요만하니까 정말 엄청 먼 어려운 거리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페미니스트 개구리네요. 네, 페미 개구리인 걸로. 네네. 네네네. 다 하네 다 해. 아 진짜로. 암컷은 놀고 먹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약간 화날 일이 생기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올챙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약간 카니발리즘이 있어서 한 물 웅덩이 내에 너무 많은 올챙이를 집어넣으면 서로 잡아먹어요. 올챙이들끼리? 자기들끼리 같은 한 배이건 한 배가 아니건 관계없이. 그럼 이제 조그만 웅덩이 보통 이제 그 나무 등걸에 나 있는 조그만 물 웅덩이에다가 새끼들을 집어넣으니까 거기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암컷이 처음에 한번 교미를 했죠. 그 다음에는 옆에서 멀찍이 떨어져 이렇게 지켜봐요. 수컷을. 그러다가 다른 암컷이 이 수컷의 세력권 내로 들어와서 둘 사이에 무언가 썸씽이 벌어질 것 같으면 잽싸게 뛰어와서 교미를 갈구하는 몸짓을 해요. 여보 이렇게 하는구나. 일종의 이 개구리는 코트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애 활동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길게는 6시간 동안. 그러니까 교미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정분을 주고받는 행위를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6시간 해요. 그건 이제 서로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수컷이 적극적으로 나오죠. 근데 이 종은 암컷이 적극적으로 해요. 좋다. 네, 그래서 다른 암컷이 알랑방귀를 끼면서 와서 꼬시려고 하면 갑자기 저기서 있던 원래 교미한 암컷이 뛰어와서 알랑방귀를 더 그 많이 앞에서 더 큰 알랑방귀를 더 세게 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유혹해요. 그럼 이제 수컷은 흥분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네, 이제 포접이라고 하죠. 보통 개구리는 그 뒤에 이렇게 달라붙어. 올라타죠. 네네.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교미를 안 받아줘요. 교미를 양만 할 수가 올리고 없죠. 알을 다 낳아버서 더 이상 나올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암컷이랑 되는 걸 막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알이나 잘 그렇죠. 지켜라.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암컷하고 또 교미가 돼가지고 방정이 돼서 알을 또 낳으면 알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 수컷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올챙이를 조그만 물웅덩이 내에 다 몰아넣거나 또는 알들이 부화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알 전체가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그 균형을 맞춰가네. 인간하고 완전히 반대 같은 생각 안 드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네네. 대부분의 동물들이
수컷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으면 나몰라라 하는 편인데 얘네는 완전히 반대예요. 네네. 애를 누가 키우느냐가 중요한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략이 뒤바뀌어 있는 거죠. 네. 아 너무 신기하다. 너무 그럼 신기해. 그 엄마 개구리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한테 뭐 과자도 안 주고. 안 줘요. 다만 올챙이가 까 나서 물웅덩이에 들어갈 때까지만 지켜봐요. 와, 이 정도면 메갈 개구리지. 아야 뭐라고 하긴 해야지.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평등해야지. 내가 아 이거 맞잖아. 메갈 이렇게 할 것 같아. 오늘도 약 많이 먹은 거야 뭐야? 약 먹었는데 아 그렇잖아. 아 그래요? 아니 평등해야지 평등. 네, 네. 네, 좀 오늘- 심한 케이스인 걸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암컷이 결국 이제 수컷을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자신의 새끼를 더 잘 낳게 하도록 이제 푸시를 한 건데 완전히 반대되는 또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영양들이 보통 아프리카에 많이 있죠. 이제 뿔 나고 소처럼 생긴. 네네. 걔네 중에 토피 영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프리카에 하나 있는데 얘네는 완전히 반대의 방식을 써요.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수컷들이 독자적인 생존 권역을 가지고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풀 뜯어먹으면서 사는데 암컷들이 발정 기간이 하루밖에 안 돼요. 동물들이 그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24시간 만에 발정이 끝나버려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겠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암컷들은 다니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수컷이 있으면 그 수컷의 세력권 안으로 접근하는 거죠. 네. 그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음문에서 냄새가 나는 거고, 그럼 수컷은 이 암컷을 최대한 24시간 동안 자기 세력권 내에 가둬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교미하고 딴 데 가서 또 하겠죠. 그러면 내 새끼뿐만 아니라 다른 새끼가 들어오거나 또는 내 새끼가 아예 안 생기고 정자 전쟁에 패배해서 다른 수컷의 새끼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늑대가 왔어요라고 구라를 쳐요. 얘네는 원래 늑대가 나타났다? 네. 얘네는 원래 사자라든지 하이에나 같은 어떤 적이 오게 되면 수컷이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소리를 내요. 이런 식으로. 예, 말 같은 경우처럼. 약간 천적이 왔을 때만 나는 그쵸. 독특한 소리. 경고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이 자신의 세력권을 벗어나서 다른 수컷의 세력권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아직 24시간 이내에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경고음을 내요. 그럼 암컷은 놀라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수컷의 세력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미를 해요. 그럼 교미가 끝나면 또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최대 하루에 10번까지 친답니다. 근데 그 암컷들이 속아요 거기에 계속. 네. 암컷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속는다고 해서 사실은 크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피하는 게 네네. 혹시 이랬건 저랬건 모르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발정 기간 24일 전까지 24시간 전까지도 그런 행동을 수컷이 절대 안 하고 그 끝난 다음에도 절대 안 해요. 끝난 다음에 뭐 나가든 말든 나가든 모르는 거예요. 현자 타임이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거 말고도 제가 기억이 났던 게 네네. 그 미어캣이랑 그 아프리카 사는 까마귀인가? 그 약간 그 서로 공생 같은. 공생 느낌을 하는데 네. 까마귀가 이제 미어캣 천적이 오면 울어요. 근데 항상 우는 3번 중에 한 번만 사실이고 2번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래 근데? 그게 뭐예요? 먹이 같은 거를 까마귀가 대신 뭐 가로챌 때 미어캣을 도망가게 시키고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도 뭐 있고, 그런 진짜. 경우도 있고. 근데 미어캣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 중에 한 번은 진짜니까. 진짜니까. 네. 그 만약에 다 안 믿었다가는 잃을 게 너무 많아지죠. 그렇죠. 여기 지금 토피 영양이 암컷도 수컷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수컷이 이제 그렇게 콧소리는 내는데 눈이나 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적이 나타나면 눈도 그쪽을 보고 귀도 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소리만 내고 자기는 짐짓 딴청을 해요. 그럼 암컷이 놀라서 도망 왔을 때 잽싸게 3초. 그 욕 안 먹을까? 그게 24시간 달릴 것 같은데. 끝나버리니까 24시간 지나면 또 끝나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그 암컷이 살아있을 죽었을지 뭐 모르는 일이니까. 나가면 죽는다 너. 이 계속 이런 거를 그쵸. 네. 암시하는 거구나. 24시간 동안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인간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메가를 욕하지 않으시는 걸로. 네.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더 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만 그럼 더 가볼까요? 네,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공작새. 네. 공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공작이 이제 그 암컷을 꼬실 때 저희가 보통 렉 LEK 렉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렉 파티에서 수컷들이 서로 자기의
펼치죠. 꼬리가 더 아름답다라고 펼치고 춤도 추고 그러는데 네. 인간의 눈에 아름다운 게 앙컷의 눈에도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요? 네. 그거 참 신기하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짧게 그냥 오늘은.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교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것 말고 뒤쪽에서 다른 방식의 뒷방 접근식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작 암컷은 교미를 할 때 소리를 거의 안 내요. 평소에도 소리가 많지 않아요. 참는구나. 주로 소리는 수컷이 내는데 어. 반대죠 좀. 네. 소리는 주로 수컷이 내는데 인기 없는 공작 수컷들이 있어요. 네. 네. 누구를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네. 아 선생님 오늘 좀 예. 네, 눈이 많이 실수하네요. 예. 네. 인기 없는 공작 수컷들이 저 멀리 숨어가지고 숲속에서 어떻게 하냐? 마치 교미가 이루어질 때 나는 것처럼 소리를 내요. 그래요? 이런 소리 내는 거죠. 왜? 아니, 공작 수컷도 그런 소리를 내요? 공작은 사실은 엄청 크게 울어요. 네, 거의 그 지구가 떠나가라 우는데 그런 교미할 때 쓰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암컷들이 멀리서 있다가 근처에 있는 암컷이 근처에 있으면 안 하고 암컷이 멀리 있을 때만 그 소리를 내요. 그럼 이제 이 암컷이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어떤 잘생긴 수컷이길래 저렇게 소리가 나나. 저렇게 대단한 소리를 내며 열심히 하고 있지? 그래서 저거는 병강세다.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요. 저 병강세야. 네. 그래서 그 변강세 공작을 만나기 위해서 어슬렁 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한 소리를 냈을 때 최종적으로 교미하고 100% 이어지지는 않는데 딱 보고 저희 사기꾼 새끼 예, 그런데 최소한 근처로는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겠죠. 그렇죠. 아예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파티에서 자기는 옷이 허름해 춤도 잘 못 춰. 그래서 그 파티에서는 절대로 암컷을 꼬실 수 없는데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파티 뒷방에 가가지고 암컷들이 이제 딴짓하고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내서 암컷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멋진 수컷인 척하고 그러면 가끔 빙충이 같은 암컷들이 와가지고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 뒤쪽에는 방에다가 이렇게 포르쉐 키 같은 거 걸어 네, 놓는 일종의. 거구나. 문을 열어봤더니 라이너가 있었다. 약간 뭐 채팅 느낌도 나네요. 채팅 느낌으로 채팅을 이렇게 얘가 어떤 애인지 궁금해. 네. 만나봤는데 얘는 아니다 해서 갈 수도 있고 네네. 온 김에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날 수도 있고. 네, 어젯밤 파티는 너무나 외로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공작 이건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이랑 비슷하네요. 어찌됐든 간에 네. 암컷한테 네. 인기가 많은 수컷을 네네네. 원하는 암컷의 본성. 네. 사실은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아. 근데 좀 자괴감 느껴지지 않나요? 혼자서 이렇게 그 정도는 해야지. 나도 채팅할 때 원빈인 척했어. 되게 재미있는 게 자괴감이 별로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공작들은. 왜냐하면 그런가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런 소리를 안 내요. 공작의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밀림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한 5m, 10m만 떨어져도 상대방이 잘 안 보이고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이러한 이제 이른바 선호되지 않는 수컷들은 저쪽이 어디 몰래 숨어서 이 소리를 내요. 그럼 소리가 워낙 크니까 주변에서 듣기는 듣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야 근데 이렇게 소리 내는 게 천적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바로 그냥 자기 목숨 위치를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 공작의 경우에 사실은 꼬리 깃을 그렇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꼬리 때문에 날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큰 꼬리를 갖고 있는 것이 생존에는 불리해요.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해요. 큰 꼬리를 가진 잘난 수컷일수록 단명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수많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진화는 결국 생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결국 자기 씨를 남기기 위해서 생존을 포기하는 수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의 생존보다는 세대를 거쳐서 내 DNA가 남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종의 생존. 종의 그렇죠. 생존. 와 나보단 종이 우선이야. 내가 종이고 종이 나고. 그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삶이 무엇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있네. 그 유전자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요? 형 가끔 아니잖아요. 유전자가 명령하는 건데 뭐 어떻게? 유전자 쪽에서는 해병대보다도 엄격합니다.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심용주 박사님 그리고 엑소 박사 근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